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 고려해 헌정사상 첫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70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등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부처로 손꼽히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선거에 여야 후보가 확정됐고 서울과 경기 등의 공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둘러싼 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재활용업체와 협의 후 폐비닐이 정상 수거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수거업체의 입장이 각각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접대 상대로 지목된 남성들의 공소시효가 끝나 재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접대 강제 여부가 관건인데 강제성이 확인될 경우 시효가 아직 남아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헌정사상 최초로 텔레비전 생중계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법정에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꼽았습니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가 어제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순간에 피고인석은 빈자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6달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경비는 강화됩니다. 법정 안에는 경비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법정 바깥 동선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금요일인 오는 6일 내려집니다. 선고 당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는 보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나선 사건의 사회적 충격과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생중계에 사용됩니다. 먼저 2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3명을, 다른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확대 촬영합니다. 나머지 2대 가운데 한 대는 피고인석을, 한 대는 검사석을 맡습니다. 선고 당일엔 빈자리만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선고 전에 촬영을 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생중계를 불허한 최순실 씨 사례와 다른 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직접 선고를 볼 수 있는 사람 수는 방청객 30명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판결 선고 순간을 지켜보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하여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함께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정의와 공정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70주기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12년 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을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에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권력으로 인한 폭력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하고 4.3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배상, 보상 문제 등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정의와 공정으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참석해 4.3 영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참석에 앞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참배했고 유가족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국회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70년 전 4.3 당시 미군이 제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제주도 마을의 모습이 흑백 화면 속에 남아있는데요.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좌우의 무력 충돌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희생자 분포도를 보면 제주 어느 곳도 4.3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었는데요. 현재도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이 4.3 유족일 정도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해마다 4월 3일이면 제주섬이 한없는 슬픔에 잠기는 이유입니다. 강나래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3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선 유족들. 빼곡히 새겨진 숱한 이름들 속에서 가족의 것을 찾아 슬픔을 씻어내듯 닦고 또 닦아냅니다. 4.3 때 마을이 불타면서 아버지와 누나를 잃은 7살 꼬마는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참혹한 기억을 삼키며 재단 위에 술잔을 늘어놓습니다. 나 혼자만 도망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이지도 않고 그냥 막에 불필 죽여버렸어요. 이른을 넘긴 남매는 올해도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해야 한다고 소집돼 끌려간 아버지는 대구 형무소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에서간 던져 부르신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막 애석하지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나고 아니면은 또 친척들 모여진 때에 다 뭐 한 때도 생각나고. 4.3의 아픔은 제주 곳곳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70년 만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제주 4.3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 그 약속을 지키는 일뿐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 4.3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월 3일은 좌익 폭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학살당한 피해자를 추모하려면 기념일 날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 역사가 다시는 왜곡되고 삐뚤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국회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월 3일은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던 김달삼이 좌익 폭동을 일으킨 날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려면 기념일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민간인 학살한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4월 3일 날 무슨 남로당 무장 봉기를 추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안 맞지.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추념도 중요하지만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념의 또 투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섭단체를 꾸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에서 4.3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마지막 공연이 오늘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부제가 달린 오늘 무대에서 남북 가수들의 합동 공연에 평양 관객들은 합창과 기립박수로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부터 국남 예술인들의 연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남북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공연이 화려한 영상과 율동으로 시작됩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공연은 우리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 남북 합동 공연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첫 합동 공연은 정인과 알리, 북측 가수 김옥주와 송영이 함께 부르는 우리가요 얼굴이었습니다. 이어 이선희와 삼지연 관현악단의 가수 김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꼭 쥔 채 제2에게를 열창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북한의 계몽가요 메들리로 답가를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곡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다시 만납시다를 부를 땐 남북 가수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합창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12,000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끝없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송월 단장도 공연의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술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내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번 예술단 공연처럼 대중문화는 과거 냉전 시대에도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허무는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남과 북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 방북 공연 역시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반도 특별취재단 정연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베를린 장벽 서쪽에서 공연 중이던 가수가 장벽 너머로 인사합니다. So all unseren Freunden, die auf der anderen Seite der Mauer sind. 이에 호응하기 위해 장벽으로 몰린 동독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일주일 뒤 베를린을 방문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동서독 통일을 촉구했습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통일까지는 3년이 더 걸렸지만 장벽 너머로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날의 경험이 동서독인의 마음을 이어 통일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3년 만에 성사된 이번 방북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객석의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낯선 가사와 안무에 경직됐던 과거와 달리 박수갈채도 아끼지 않는 등 남녘의 대중문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하지만 남북한은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교류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독일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류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문화적인 교류가 돼야 상대편이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경직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체육이나 문화교류가 최우선입니다. 올가을 서울에서 공연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남북 간 문화교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은영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요 승부처의 공천이 확정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서 시장이 이미 지난달 자유한국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데 이어 오 전 장관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도 6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고 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경쟁하고 있고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현직인 남경필 지사가 한국당 후보로 확정됐고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3명의 예비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투 폭로로 안희정 전 지사가 사퇴하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충남에선 이인재 상임고문이 한국당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양승조, 복기왕 예비 후보가 본선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선거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받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100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으로 당선됐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당선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재산이 없다면서 1억 1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이제 없었어요. 빌려서 하다 보니까 보증비가 나오니까 빌려서 쓴 돈을 다 갚았어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명, 금액은 209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가서 월급 다 가지고 그 돈 갚고 그걸까지 같이 해가 저는 평가 받을 거예요. 보통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에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다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을 버티면 징수권도 소멸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 개정안.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폐비닐 대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나서 폐비닐 수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보니 환경부와 자치단체, 업체 간의 얘기가 모두 달라서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폐비닐이 가득 담긴 자루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다녀갔지만 폐비닐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분리배출이 중단된 겁니다. 오늘 그 아침에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된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났냐? 확실한 상황이 되어야 깔아놓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재활용 업체들이 깨끗한 비닐만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수거를 전담하는 업체들 역시 아무 비닐이나 가져갈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들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지금 방안 대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당장은 없죠. 그럼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구청들이 아파트에 내려보낸 공문마저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도봉구는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재활용으로 배출해달라고 했지만 성북구는 반대로 재활용 마크가 있는 비닐만 배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다니까요. 이러니 주민들이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 환경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진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대여 정수기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대형 업체가 품질 인증 기준과는 달리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를 멋대로 늘려서 소비자에게 대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일정 기간마다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정수기를 대여해 쓰는 소비자들은 업체를 믿고 매달 사용료를 냅니다. 교체하는 건 신경 안 써도 항상 정기적으로 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믿고 와요. 정수기 업체가 품질 인증, 즉 KC 마크를 받을 때는 발암 물질인 클로로포름 농도가 0.25ppm으로 오염된 물을 필터로 걸러내야 합니다. 이 필터의 교환 주기는 4인 가족이 하루 10리터 물을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대형 업체의 계산 방법은 달랐습니다. 최소 정수량이 3,000리터인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가 10개월이 아닌 18개월로 표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교체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을까? 업체 내부 문서에는 클로로포름이 0.05ppm인 물로 시험해 교체 주기를 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증검사 때보다 5배나 깨끗한 물을 사용해 필터 사용 기간을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적인 어떤 수질 상태나 어떤 먹는 물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측정을 한 거잖아요. 환경부가 지정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인증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뒷전입니다. 필터 교체 주기가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안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곳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부와 품질검사기관은 3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책을 찾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5.11 위원회 활동에 대해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 차관은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참여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보고서를 주로 쓴 이가 바로 서 차관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5.11 위원회의 국방연구원 소속 위원은 서주석 차관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습니다. KBS는 이 가운데 1명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위원은 본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나 청문회 답변 작성 등은 서 차관이 주로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물론 거기서 이제 조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지만 글벗음하는 역할을 한 거는 이제 서주석의 이군수가 글벗음 역할을 한 건 맞지. 또 위원들의 주요 업무는 5.18 당시 군의 무단 발포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잘못 없다는 거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위원회거든 그게. 그거에 거기에 그 사람이 그냥 정석적인 입장에서 위에서 지시해서 어차피 참여하고. 국방연구원에서 일한 서 차관의 또 다른 상급자도 당시 구조상 보고서 등은 서 차관이 써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내용은 콘텐츠는 연구원들이 다 만들죠. 그동안 서 차관은 보고서의 문장을 고치는 수준에 참여만 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보고서 초안 작성과 윤문은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쓴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재조사 결정을 내린 사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큰 장자연 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년 만에 재조사인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무엇보다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9년의 세월에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권력과 기획사에 착취당한 신인 여배우의 죽음이 사회에 던진 울림 때문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벽은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에게 수사팀이 적용했던 혐의는 강요죄, 공소시효 7년은 이미 끝났습니다.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성접대의 강제성이 입증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이 기획사 대표와 장자연 씨의 관계는 엄연히 고용관계에 있었고 그 고용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접대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석연치 않게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확실하게 남은 사건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예비정치인 A 씨의 경우 사건 시점이 2008년 8월로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목격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성을 A씨로 착각해 이름을 번복한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A씨가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다른 남성을 가해자로 거짓 진술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어요. 잘 안 나타나니까. 9년 만에 이뤄지는 재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과 부실 수사의 실체가 규명되고 더 나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가뜩이나 대입 요강이 복잡한 상황에서 입시 정책이 1년이 멀다 하고 바뀐다면 학생과 학부모들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고2 학생들이 볼 2020학년도 대입에선 수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대입 개선 종합 대책을 앞두고 일부 사립대들이 우선 2020학년도 수시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대학에 수시 비중을 확대하지 말라는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지금 여러 채널로 여러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전형을 좀 다시 설계하는 부분이라서 대학도 매우 곤란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고3은 수시 확대 쪽으로 방향을 맞춘 정책에 고2는 반대로 수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정책에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고1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범위가 달라지고 중3부터는 아예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됩니다. 4개 학년이 각기 다른 입시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보내는 섣부른 신호에 대학들이 곧바로 맞추다 보니 입시의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수시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정시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예상과는 다른 어떤 흐름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친 거죠. 전문가들은 특히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점차 축소될 뿐 당장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봄철에 맛보는 별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꾸미죠. 그런데 최근 주꾸미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어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을 당기자 소라가 줄줄이 달려 올라옵니다. 소라 껍데기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주꾸미. 이제 쭈꾸미가 지네 집인 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산란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알을 낳기 위해 얕은 바다로 올라오는 지금이 주꾸미 제철입니다. 식당 가도 대목입니다. 숯불에 구워낸 주꾸미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껌 씹는 것 같아요. 너무 쫄깃해서. 문제는 어획량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7,000톤씩 잡혔지만 지난해엔 3,400톤,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격은 예년보다 30%나 올랐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시장에 나가면은. 그다음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저희가 수입 쭈꾸미에 비해 2배 정도는 비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꾸미가 줄어든 건 수온 상승과 함께 산란기인 봄철, 이른바 알배기를 선호하는 식문화가 요인입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주꾸미 낚시의 인기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오징어에 이어 주꾸미까지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도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자원 회복 대상에 주꾸미를 추가해 금어기를 확대하고 취업 포획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도 늘릴 계획입니다. 수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FTA 협상과 수산물 수급 등 적극 활용하여 식탁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탁에 다양한 형태로 오르던 주꾸미마저 어족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청와대가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정상들 간의 포괄적 합의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건데요. 이전의 핵 협상들과는 달리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서는 만큼 합의와 검증 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 해법은 우선 정상 간의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톱다운 방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으로 알려진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었다며 단계별 이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북핵 협상은 정상들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합의가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검증도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잡은 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지만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추측성 전망 기사는 차분한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평화체제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분단 이후 끊긴 경원선을 다시 연결하는 방안을 세부 의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경원선 철길은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끊깁니다. 이후 관광지로 복구된 최북단 월정리역을 제외하고 북측 평강역까지 27km 구간은 6.25 전쟁 막바지 치열한 전투로 흔적 없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관계자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열고 끊어진 경원선 구간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남북회담 세부 의제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복원은 남북 공동번영 의제인 동시에 평화체제 정착을 견인할 구체적 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월정리역에서 북으로 5km 구간은 남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DMZ 구간입니다. 경원선 연결이 성사되면 남북 군사적 긴장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북측 단절 구간은 절반가량인 14.8km. 북한이 스스로 복구에 나선다면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의제가 됩니다. 또 원산 지역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마시는 스키장을 비롯한 원산 지역을 북한이 계획한 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 철도 대부분 구간이 낡아서 열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철도 현대화 비용 지원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경우 대북 제재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마치 대형마트나 잡지사의 홈페이지처럼 유장해서 단속을 피해오던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이 5천억 원이 넘어서 운영 수익이 막대하다 보니 이들 중 일부는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편지로 지시를 내리며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여행과 레저를 다루는 한 잡지사로 위장한 홈페이지입니다. 회원들에게만 공지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41살 이모 씨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영자 이 씨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였고 운영진 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중견기업 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내 대학생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충전한 판돈만 5,400억 원, 운영진 수익금은 1,0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돈이 되다 보니 일부 운영진은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편지 등을 이용해 지시를 주고받으며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주범들을 검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속된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 있는 이제 운영진들과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경찰은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34살 성모 씨 등 8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 행위 가담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상호 출자 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부실 위험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중복 출자를 뺀 순수 자본 비율과 편법적 내부 거래 등을 검토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국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은 해체됐지만 삼성 계열사들 사이 상호 출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의 72% 정도, 또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도 각각 15%와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된 자본입니다. 이 때문에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금융계열사 전체를 한눈에 봐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입니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 계열사 간의 출자 관계라든가 자금 거래 관계, 또 내부 거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대상은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입니다. 위험성이 발견되거나 자본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계열사 간 지분 청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묶어 부르는 금융그룹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사에서 시작된 부실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쳐 자칫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당국이 상호 출자를 뺀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장에 조금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할 사람이 생길지 그게 건전성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 뇌염을 퍼뜨리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부산에서 올해 처음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9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부터 미성년 시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입국 심사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말벌주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벌은 가진 독이 강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농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흙과 햇볕이 없어도 열매가 자라고 스스로 물도 주고 비료도 주는 로봇.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농장으로 엄진아 기자가 안내합니다. 층층이 놓인 선반 위로 버섯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햇볕 대신 LED 조명이, 바람 대신 송풍기가 작동하는 밀폐 공간입니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양까지 조절해 생산율을 40%나 높였습니다. 농민이 아닌 IT 업체가 운영합니다. 오염된 물이라든지 공기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관제하는 농장. 비닐하우스 덮개가 스스로 열리고 닫힙니다. 건조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물을 뿌리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도 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까지 가능합니다.
유출했다가 비가 오면 들어와서 하우스도 단속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서든 다 조작이 가능하고. 이런 스마트팜 농장은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농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장보다 생산량은 30% 늘었고 인건비는 10% 가까이 절감됐습니다. 소비자에겐 더 저렴하게 오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딸기 같은 경우는 4월 초까지 운영이 되는데 스마트팜 딸기는 6월 초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팜 사업에 760억 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